홍해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당분간 비 예보가 잦아서 이른바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서 비 피해 조심하셔야겠어요.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내일이 초서인데 올해는 마법처럼 무더위가 사라진다는 초서 매직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약간 슬픈 소식이네요. 김영민 님이 2차 장마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이런 기간에 이제 무더위 지나고 처서 즈음에 좀 비가 오는 이런 걸 2차 장마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이서정 님, 빈센트 님, 네, 태준 님. 감사합니다. 네. 오션블루 님. 네, 아름다운 독도님, 데이지님, 미라클님, 어서 오세요. 탈레모님, 바사삭 구워주시죠 하셨어요. 8월 22일 화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독도님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이라니 착잡하고 분노하는 하루다. 바사삭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모레인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강요회에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죠. 2021년 4월에 이제 스가 총리가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지는 이제 2년 4개월 만이고 2년 4개월 그리고 만, 네. 2011년 3월 11일에 이제 동해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한 12년 반 만에 그러네요. 이제 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좀 양이 제가 최근에는 재지 못했는데 한 180만 톤 정도 뭐 있다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봤으니까 이게 30년간 네. 일본의 얘기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안에 있는 그 핵 이제 연료봉 찌꺼기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가능한 거 2050년에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사람이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30년 만에 정말 끝날 것이냐. 이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물론 방사선의 양이 나오는 양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네. 반감기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네요.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방류를 보는 수도 뭐 있을 그럴 지금 태어난 아이는 계속 예.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를 이제 배출을 한다라는 건데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배출을 한다라는 건데 일본 네. 측의 논리는 이거를 이제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40분의 1로 이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춘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좀 언론 보도로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그러니까 해양 배출 기준을 맞추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가면은 다 섞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미리 여기서 섞어가지고 40분의 1로 이거를 희석시키나 바다에도 뿌리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배출 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바닷물에 섞어서 이제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시작을 24일이니까 이틀 남았네요. 이틀 뒤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어민 대표 만났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제 여기 후쿠시마 쪽으로 달려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일본 내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류의 이 회장은 사카모토 회장은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과학적 이해가 조금 높아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업자의 생각과 입장에 의지한 정부의 자세와 안전성 대응으로 우리의 이해는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총리 면담 후에 기자들에게 사카모토 회장은 과학적 안정성을 이해하지만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소문에 풍평에 의한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2015년에 이미 어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방류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정치적인 약속을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방류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지금 뭐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굉장히 이제 주요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제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뭐 주요 언론들이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국제 사회의 많은 의혹과 반대에 부딪혀 일본 내에서도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요.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마 오후쯤에 외교부 브리핑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를 담은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이제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에 이제 그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이런 영상 제목인데 네. 요거를 이제 3,8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영상 송출에만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건데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커피 한 잔을 드셔도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 드셔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주무부처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뭐 깊게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적절하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는 강건욱 이를테면 핵의학공학과 이제 서울대 이분의 얘기는 그분도 반대는 합니다만 다만 이게 한국에 있는 바다에 이를테면 방사능 수치의 오염도를 수치를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 정부는 거기에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마치 오염수가 안전하고 우리가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정부가 호응을 해야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일본 대변인처럼 이건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뭐 사람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어제 온유원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국방부가 어제 최상병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에 8명에 대해서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임성근 해변 1사단장 그리고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다. 쉽게 하면 과실치사 혐의를 뺀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이제 경찰에 송부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간부들의 이 4명의 혐의를 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병대 수사단이 현장 통제 간부 지휘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한 중위 상사 2명에 대해서는 또 아예 이제 같은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같은 조가 아닌데 좀 예. 임의로 합류했던 거다. 예.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또 이제 혐의를 제외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혐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과실치사 혐의 적용된 이제 대대장 등 2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전해졌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포병 7대대장 그리고 포병 11대대장 이 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순직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8일 오후에 이제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가 열렸고 여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다.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병 11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휘통제본부에 요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윗선에서 승인을 받고 나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들어가라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요청했고 승인 받아서 들어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까지 들어가라고 한 거는 사단장 지시사항 여단장도 그거를 전달한 거 맞고 그런데 지금 허리까지 들어가겠다고 한 거는 대대장이 한 건데 그것도 윗선에 이제 지시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윗선의 그게 판단이나 이렇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대대장들은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윗선의 어떤 판단과 지시까지 내가 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8일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간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장에 대해서 과실이 중대하다 이런 결론을 중간 보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최종 결과를 보고한 거에 따르면 결과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이제 국방부 장관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이 장관을 만나서 재검토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제 박정훈 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했던 초동 수사 보고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졌다는 예, 거죠. 그렇게 알려졌다. 이제 동아일보 이제 보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이게 8명을 이제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국방부 내에서도 본 거죠. 다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명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빼거나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만 적시를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단장이. 예. 그러니까 요 직권남용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당시에 이 해병대가 이제 수해복구에 처음에 이제 투입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육군 54단장한테 이제 지휘를 받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아, 통제권이 통제권이. 육군한테 넘어가 있었군요. 육군한테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원래 자기 부대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해병대 1사단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지시를 직접 왜냐면 지금 지휘 통제권은 육군 54단장한테 있는 것인데 네. 요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정훈 대령 그 전 수사단장의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 외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과실치사 혐의가 빠져 있는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2개를 이제 같이 경북경찰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아, 예, 예. 이제 어쨌든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빠져 있지만 예. 이제 사건 관련 변호인은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경찰은 일단은 접수는 한 상태고 네. 요게 이제 뭐 분리해서 봐야 될지 이게 이제 혐의가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 띄는 게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의 법률 보좌 해석을 잘못하고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장 1사단장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한 건데 아직 한 건 아닙니다.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제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니 다음날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장관이 이렇게 결재했고 이건 해군 참모총장이 결재했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했어요. 똑같은 거를. 예? 예. 근데 이거를 장관이 지금 변경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있고 미진하고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이 안 났으면은 그때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죠. 보리라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보강하고 강화해서 보강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결재가 왜 이루어졌나, 예. 근데 왜 번복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궁색하다. 장관이 참 궁색하다. 네. 본인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러니까 논리가 잘 안 서는 거죠. 저는 저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이거를 번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번복을 하려면은 공식 라인과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근거를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비선 라인 같이 전화 통해 가지고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누가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적인 거냐?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윗선 개입 의혹이 나오는 건데 김용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승원 의원도 1사단장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했다. 분명 외압이 있었고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사실 이제 업무상 과시치사 적용하는 게 8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넘겼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약간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금 이게 사망 사건 이런 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이제 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게 사실관계만 내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과실치사를 넣은 거 자체가 그래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치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업무상으로 다 뭐 여러에 있었고 아니면은 뭐 혐의가 특정이 안 됐고 이런 거를 구구절절하게 다 넣어준 거예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한 것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그리고 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문건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지금 그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이제 책임을 이제 따져 물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감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이제 의원들이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다라고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입수한 거냐? 어떻게 입수하고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첩이 됐는데 국방부가 다시 회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수사 기록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피의자 진술 주소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요약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넓은 의미의 뭐 수사 기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수사 기록이 있었나도 확인이 안 된 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표지만 있고 그 내용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제대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도 이제 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 이제 공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속보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예.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관이 됐는데 뭐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지금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9월 24일에 만료가 되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보수 성향 법관으로 좀 분류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그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그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시사저널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네.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균용 윤 후배 보수 일본통. 윤 후배 보수 일본통.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후보자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국제법사위원회 대전고법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네.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예,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다시 친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하니까
친하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보수 성향은 뭐 확실하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따뜻한 뭐 여러 가지 판결도 내렸다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또 일본통이라는 거예요. 일본 게이오대에서 2차례 연수를 하면서 일본 법조인과 교류를 넓힌 지일파로 이제 꼽힌다라는 거예요. 법조계 내에서도 다 사법부 내에서도 일본통이다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코드 인사구나. 일본통의 보수의 윤 대통령 후배 뭐 이러면은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 개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이제 단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성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인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사건 사고 털털 탈탈 털어드립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지현 기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엔 조지현 기자가 네. 목요일 날 네. 외롭게 네. 출연을 혼자, 해서 네, 짐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두 분 다시 네. 만나뵈니 반갑네요.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주말 새에 이 소식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영재로 널리 알려진 백강원 군. 네. 나이를 따져보니까 2012년 10월생이에요. 우리 지금 평균적인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러니까 만 10세인데 올해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지난 18일 자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백강현 군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2015년 뭐 TV 프로그램, 2016년에도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제 아이입니다. 수학 영재로 알려져 있고요. IQ가 뭐 164 이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만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았던 아이인데요. 뭐 이런 쪽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이제 아이로 분류가 되면서 화제를 모았고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영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돼서 한 1년 후에 초등학교 5학년으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 9세에 중학교를 조기 입학했고 중학교 재학 당시에도 이제 영재성을 인정받아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서울과학고에 정원에 입학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만 10세 그러니까 5학년의 나이에 중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를 이제 서울과학고를 조기 입학하면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한 학기를 정도 다녔는데 뭐 자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백강원 군의 자퇴 이유를 놓고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과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진 모양이에요. 그 애초에는 좀 개인의 행복, 내 삶을 내 영재로 어렸을 때부터 발굴이 됐지만 좀 삶을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읽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18일입니다. 지난 문득 이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는 나를 발견했다. 뭐 작곡도 하고 싶고 보드 게임도 만들고 싶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학년을 함께 해준 형 누나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네. 이것만 보면 뭐 저도 저희 집에 사는 아이도 영재가 아니어서 영재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이제 평범한 삶을 나누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이 이 나이 아이에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진짜 만 10세면 하고 싶은 게 막 50가지, 100가지 정도 네, 될 그렇죠. 나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잠깐 본인의 영재성이 너무 탁월하지만 접어두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이틀 후에 같은 채널에 이 이제 자신의 아이와 관련해서 치가 떨리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는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떤 선배 맘이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를 다니는 다른 학부모인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이 백강원 군의 아버님이 사실은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과학고를 자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폭로를 예고하면서 굉장히 좀 일파만파 그 사건이 커졌는데요. 뭐 그 받았다는 메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학고에 합격했다고 해서 천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근데 뭐 수학 한 문제밖에 풀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는 자퇴할 거라고 애들이 다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고에 오는 애들이 대부분 다 골목길에서는 천재 소리를 듣는 애들이 이제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다 니네 집 그 애만큼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아이가 지금 나이 때 서울과학고에 다니는 게 뭔가 굉장히 좀 민폐적인 상황인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제 메일을 그 아버지가 공개하면서 사실 이제 서울과학고에서 학폭에 준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폭로한 상황입니다. 사실 평균적인 진학으로 따져보면 6살 정도 차이가 네. 나는 어린 동생인 거잖아요. 네. 초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근데 이 아이를 상대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따르면 이제 같은 동급생들이죠.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동급생들이 네가 이 학교에 있는 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는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넌 천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울과학고의 이제 교육 과정 특성상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 조별 과제를 할 때 이제 100강연이 있으면 한 사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조는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조별 과제에서 어떤 점수를 받거나 할 퍼포먼스를 내려면 뭔가를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제 백강환군이 포함된 조에서는 이 백강환군은 발언권도 없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백강환군이 워낙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뭐 이런 특정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아무것도 못한 그러니까 학교 생활 같은 것들을 일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증된 글을 올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이런 게시글을 보고 아이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과학고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무임승차하는 특히 조별 과제 같은 거 할 때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큰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한 명이 뭔가 어린 친구고 좀 끌어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얘가 있으면 우리 조에는 민폐다라고 좀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건을 쭉 훑어보면서 학교 측의 대응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할까도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일단 이게 이슈가 되면 사회에 너무 파장이 크다라는 점을 먼저 우려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해 당사자의 학부모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화해 뭐 조정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고발과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이제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지영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백강환군이 받았던 어떤 학교 폭력은 근원적으로 그 폭력을 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악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 과정상에서 백강환군이 어쨌든 열세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말하자면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라고 보면 학교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재발 방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문제를 일단 봉합하고 무마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백강환군이 도저히 좀 적응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과정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아버지 측은 학교가 어떤 이제 배려나 지원도 없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선생님들도 좀 원망스러웠다. 그러니까 백강군을 뭐 도와주거나 조력해주거나 이런 시도들이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미흡했다라고 판단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퇴를 결정하게 됐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아버님이 밝히신 바에 따르면 네. 입학 당시 백군의 몸무게가 27kg이었다고 네. 하는데 사실 네. 27kg도 많은 몸무게는 그렇죠. 아니에요. 5학년이라고 네. 치면. 그런데 지금 22kg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환경이라는 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기는 한데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근본적인 네. 원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백군이 수학 영재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영재이기는 쉽지가 쉽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럼 뭐 이제 뭔가를 PPT를 작성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조별 과제를 수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도 영어 수업 팀 발표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측에 영어 수업 팀 발표만이라도 감점을 감수할 테니 좀 이제 좀 방식을 바꿔서 네.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이 어렵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팀별 과제에서 좀 혼자 발표를 하게 해달라, 감점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대사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견디는 것도 과정의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학교 시스템을 한 명으로 해서 바꿔줄 수는 없다라는 건데, 뭐 서울과학고 나온 분들 뭐 확인된 거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 팀별 과제 준비를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백강원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좀 통학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소외가 결국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배제로 이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감수하고 혼자서라도 발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을 학교가 일단 수용해주지 않은 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 연령이 어리다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서는 특히 더 한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영재성을 인정해서 뽑았다면 그거에 맞는 어떤 트랙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말하자면 이 아이가 당장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당연히 탁월한 점이 있으니까 뽑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떤 학교가 균형점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툴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신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근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영재가 미디어에 의해서 발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재성이라고 하는 게 그 분야의 어떤 탁월함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아이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밟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TV 스타로 영재가 등장을 하고, 그 영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전 국민이 주목하고, 그다음에 그 영재의 그래서 히스토리나 그 영재가 추락하는 거가 또 다른 이제 말하자면 엔터적인 요소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백강영도 마찬가지로 그 시선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제 본인은 60 중반을 넘은 나이에 허리를 다쳐서 일하기 어렵고, 어머니도 지금 사정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나 이 유튜브 수익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이제 그 사실까지 밝혔고, 이런 얘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좀 치욕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영재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이 서울과학고 아이들의 태도, 그다음에 이제 이 백강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영재들의 태도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나 나를 반사하는 반사체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은 아유 저 아이는 8살인데 벌써 중학교를 졸업했네, 10살인데 과학고를 다니네, 이런 감정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제 또래가 된 얘가 이제 말하자면 월반을 하거나 조기 진학을 해서 올라온 아이들은 네가 그렇게 잘해? 나도 잘하는데? 이런 그 감정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멘탈적인 소외나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조력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비워진 채 영재가 이제 딱 어떤 트랙에 던져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는 이제 수학 영재였단 말이죠.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서 이 아이가 당연히 이제 서울과학고에 오는 애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에서 다 전교 1등하고 골목길 천재들인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이렇게 교육 시스템 안에 놓여져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9살 때까지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간 애들이 보는 시험에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를 마치 그 중계 보듯이 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 영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학교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 뭐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과 여기서 이제 잘하냐 못하냐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가 견디는 것도 과정이야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는 뭔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맞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 백강경 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 수업을 동급생들과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6살이나 어릴 때는 한두 살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 20kg대밖에 안 되는 이렇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마치 하나의 원칙만 강조하면 학교가 되게 공평한 것처럼 생각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명제를 미디어에서 발굴한다는 게 너무 와닿는 얘기였던 게, 저희가 영재는 한국의 영재가 정말 수많은 영재가 수십 년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딱 그 결과도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 그렇죠. 성공시나 아니면 굉장히 추락해서 저기 인간극장에 나올 법한 어떤 휴먼 다큐.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시나 와 저 사람은 역시 대단하다, 아니면
아니면 이게 비극적인 과정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은 뭔가 거기에서도 나름 뭐 알지 못하는 좀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천재도 별 수 없네. 좀 이게 좀 미디어를 통해서 과하게 소비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친구들이 끝까지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보다는 그냥 한 번 팍 띄워준 다음에 한참 뒤에 봤더니 이렇게 됐네. 이걸로 끝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또 하나는 이번 사태에서도 저희가 주호민 씨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이 처음에 썼던 선배맘도 나중에 사과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기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주변 학부모들이 강형군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냥 듣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일방의 폭로, 약간 2차 가해성의 성격이 있는데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폭로하고 이게 이슈가 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외국 같은 네. 사례는 보통 아예 연재성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많이 보고를 해서 영재교육 시스템 안에 넣는 경우가 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정규 교육이 있고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영재 교육이 필요한 건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적기 교육을 제대로 그 시간에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애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보다 좀 많은 시간에 더 발전된 걸 하고 이 아이의 미래와 또 국가의 미래와 여러 가지의 좀 네. 발전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과학고라는 곳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그렇죠. 영재교육 시스템의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약간 근원적인 질문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규결되는 게 입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영재들이 가장 많은 영재들을 교육하는 기관조차도 결국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복무하는 어떤 하급 기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런 말하자면 과학고라든지 이런 학교를 그만두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유가 뭐냐면 의대 진학 때문이거든요. 의대 진학에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학교를 이제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결국엔 그래서 이 아이도 왜 서울과학고의 그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했느냐, 결국엔 그 학교를 졸업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뭐 4살 5살 때 이미 수학 영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특정 분야에서 탁월성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과연 그러면 대학을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 코스를 밟아서 이런 질문이 되는데, 지금도 많은 영재들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영재 교육원 같은 데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발굴이 되면 우리 아이가 영재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나의 성적표 같은 기분에서 아이를 이제 말하자면 조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에서 결국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나의 성적인 같은 거에 최고의 만족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결국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영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걸 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저는 그 선생님이 했다는 말, 조지영 기자님도 말씀하시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버티는 것도 견디는 것도 과정이다. 그게 우리가 입시에서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재에게조차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는 이미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창의적이나 특별함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조차도 너 여기서 견뎌야지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이의 영재성 우리가 받쳐주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를, 서울과학고 갖고 있었는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진정한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빈약한 반면에 우리가 영재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게, 저는 일반 학교에 왜 영재학급이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 영재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영재는 아니고 그냥 뭐 수학과학 시험 보고 조금 잘하는, 또래 중에 조금 잘하면은 이제 뭐 4, 5, 6학년 때 배우는데, 영재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부모는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애가 영재학급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부설된 영재교육원 들어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애는 영재네라는 좀 과한 그런 그 용어로 남발하면서 진정한 영재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사라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영재 학급에 선발되기 위해서 영재 교육원에 가기 위한 선행 학원도 그렇죠. 상당히 하죠. 많죠. 예. 상당히 많고, 그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영재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도 꽤 아까도 뭐 잠깐 네, 얘기가 네,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도 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5년간 영재학교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87명이거든요. 이게 뭐 공식 사이트랑 학원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올해 7개, 그러니까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이제 7개 영재학교에서 뭐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8명이에요. 근데 또 상당수가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갔다가 이제 곧바로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이탈을 하는데, 영재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과학고도 2017년 이후로 쭉 뽑아봤더니 한 해에 뭐 40명에서 60명 정도는 매년 중도 이탈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물론 모두가 부적응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의대에 워낙 쏠리니까 영재학교 출신이 의대에 가면 예를 들어 뭐 장학금을 반납하라든지 이제 이런 불이익을 주게 되니 가보고 여기서 이렇게 확 따라잡을 수 없다면 그냥 다른 일반 학교에 가서 의대를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시스템 자체가 좀 특별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지금 계속 네. 얘기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영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좀 네. 이번 사건이 그냥 개인의 뭔가 학폭 문제 뭐 이런 거보다는 더 깊게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과학고나 특별한 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교 나온 졸업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좌절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정신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 교육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전교 1등을 해서 그 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도 천재라고 불려서 이 학교에 10살에 왔는데 근데 거기 가면 반드시 좌절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럼 난 정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가족일 거고 학교일 거고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없고 이 서울과학고의 사태는 또래 집단들이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들에서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떤 부족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라는 인지가 전혀 없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영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추후에 하겠다는 얘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뭐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여전히 이 고도영재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에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교육적인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도 거기 있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너무도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허락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사회가 한국 네. 사회가 사실 실패를 네. 좀 실패에 대해서 의연하지가 않잖아요. 좀 그 부분은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좀 우리가 정신 건강이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소식은 지난주 목요일에 털어서 사건 속으로 방송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끝나고 나 네. 조금 있다가. 네, 그러니까 당시 위중한 상태였던 성폭행 피해자가 숨졌는데 사건 내용 네. 잠깐 볼까요? 그 최근 한 달 사이죠. 우리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그런데 거기에 이어 또다시 서울 도심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성폭행 사건이었죠. 이제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 인근 비탈길, 둘레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등산로에서도 한 4-5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주택가에서도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야.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인데 지난주 목요일 저희가 낮 한 12시쯤에 등산객 한 분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래서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CCTV 화면 보면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신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성폭행 할 당시 이제 마약을 했냐 음주를 했냐 이건 다 아니었고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림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피해 여성도 또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본인이 사는 데는 금천구 독산동인데 일단 집에서 성폭행을 계획하고 나와서 이 주변을 이렇게 한참 돌다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러다 이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폭행을 시도를 한 겁니다. 이제 갖고 있었던 흉기가 있는데 금속 재질의 흉기 너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끼워서 사용하는 네, 거죠. 손에 끼우는 거죠. 이게 4월 달에 이미 성폭행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폭행 과정에서 이 너클을 이용해서 여성을 폭행했던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피해자분이 사건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고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서 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9일 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백주대낮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네. 정말 주거지랑 별로 멀지 않은 백주대낮에 이런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셨던 것 어제도 같아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저녁에 이 사건 얘기를 하다가 저 와이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사실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집 뒤에 산책로나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네. 혼자서도 가고. 근데 이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공포가 연달아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데를 이제 아예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눈 뜰 때면 네.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집 밖에 이제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는데 이제 산책을 쭉 네. 한 바퀴 산책이, 도는데 그제는 이 사건을 보고 나니까 일찍 눈이 떠졌는데 그냥 어떻게든 자든지 그냥 집에서 좀 있자라는 생각이 네. 불현듯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이게 그냥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치안이나 이런 데서
주영 기자님 여러 번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또 신림역에 의해서 신림동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좀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알려졌어요. 네,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사건 당일날 이제 교직원 연수 업무 때문에 출근 중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장소에선 한 1k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분이었는데 이분도 운동 삼아서 등산로 걸어서 출근을 하시다가 이제 변을 당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 또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모두가 꺼리는 일을 맡아서 하시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다. 뭐 학생들도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셨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연달아 일어났던 사건 그 신림역 흉기난동 이게 다 같이 신림동이잖아요. 불과 한 자전거로 10분 거리 2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경찰이 계속해서 특별 대책 내놓고 뭐 강화한다고 했는데 불과 뭐 이 정도 거리에서 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은 또 네. 이게 이제 특정 장소로 지목되는 네, 거에 네,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해서 그렇죠. 관악산 사건이라고 네. 불러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최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나왔나요? 예, 지금 일단 직업이 없이 부모님하고 그냥 함께 살고 있고요. 뭐 휴대폰 통화 내역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대부분 뭐 통화 문자 한 사람도 가족이고 그 외에 뭐 다른 관계가 특별히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2015년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 뒤로 꾸준히 진료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적이 없고 이 사람이 또 휴대폰, 컴퓨터 저희 포렌식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글 이런 걸 검색한 결과도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너클을 산 것 자체를 보면 이제 이게 계획범죄 정황일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 이제 4개월 전에 샀으니까 그때부터 범행을 미리 준비한 데다가 범행 당일도 행적을 보면은 2시간 전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시간 만에 이 둘레길에 갑니다. 그 다음에 한 40분간 이제 좀 주변 둘러보면서 피해 대상을 물색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얘기한 게 왜 거기를 갔냐 했더니 나에게 집과 가까워서 평소 운동을 하려고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래서 CCTV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노린 거예요. 이런 이제 범죄자들이 약간 덫을 놓고 이게 장소형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 장소를 아주 잘 알고 있고 CCTV가 없고 어디서 범행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덫을 놓고 이제 그 피해 대상을 고르는 건데 이 주로도 갔던 곳이 어디냐 이 행적도 나왔는데 집하고 PC방 밖에 없습니다. 네. 외출할 때도 그냥 PC방 인근 PC방인데 한 PC방에 가봤더니 거의 2년 가까이 매일같이 가서 하루에 막 6시간씩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이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떤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인간관계 뭐 이런 게 잘 대인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혐의도 강간상해 이거는 이제 무기징역까지밖에 안 되는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강간살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이제 신상공개위원회 열고 이름과 얼굴, 나이까지 이제 공개할지를 경찰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몰닭님이 그동안 치안이 좋았지만 요즘은 점점 치안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다 하셨고 박인규님도 흉기난동 이후에 사건이 몰리는 느낌이다. 네, 네. 또 김영민님도 기막힌 일들이 만연하는 세상이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부검 결과도 나왔죠. 네, 이게 이제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 국가수에서 그 지금까지 너클로 폭행을 했냐 요거 정도만 확인이 되는데 직접 사인이 또 나왔습니다. 질식에 의한 이제 뇌손상. 이 얘기는 이제 목을 조르거나 어떤 식의 이제 살인을 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입증이 되면은 아무래도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뭐 강간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최고 사형이 가능하다고 네네.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요런 흉악범죄 좀 많이 늘어나면서 사형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이제 분노 여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노가 결국엔 그런 나쁜 놈들을 엄벌해야 된다. 강하게 엄벌해야 된다. 최고수의 어떤 양형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사형제가 있어야 이런 애들한테 더 큰 어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 12월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형수 59명이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경각 차원에서 최고형을 선고하기도 했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사형을 선고한 게 이제 2016년 GOP에서 이제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했던 임병장 사건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 한 8년여 정도는 이제 사형 선고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이
무차별적인 이런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이런 청원들을 많이 종종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 사형을 시켜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에서도 사형 집행을 이제 중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사형제가 정말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당연히 이제 법 감정이라고 부르는 국민적 감정에서는 이런 놈들을 감옥에 가두고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이러고 있냐, 이런 이제 그 분노가 저도 뭐 즉각적으로 드는데, 사실 이게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사형을 집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근절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모두를 처벌해야 근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강하게만 우리가 강조하는 게 과연 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사형 집행을 한창 했을 때 이 사형 집행에 관여했던 그 교도관 분들의 정신건강 트라우마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 교정본부를 취재할 때 이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일단 정신건강 트라우마부터 좀 해결을 하면서 같이 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형 집행하라 그러면 누가 그 버튼을 누르고 싶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지금 관악구에서 그 여성 안심 귀갓길 폐지 주도하는 네. 구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관악구의 최인호 의원이 본인 SNS에 이 귀갓길 관련된 예산 7,400만 원을 전액 내가 삭감했다 하면서, 이 논리가 뭐냐면 이 길은 여성들의 귀가만 보호하는 게 아니냐, 그럼 남성들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폐지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언론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돼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주간 사업처만 일단 옮긴 거고, 뭐 요렇게 지금 해명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논리가 굉장히 기만적이고 도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더 범죄에 취약한 약자를 보호하면 당연히 그게 최재선이 돼서, 다른 말하자면 뭐 이건 여성과 남성밖에 없다라고 치면 남성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구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에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이니까 내가 폐지시켰다라는 거를 마치 자기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게 어떤 인식의 발현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구의회에서 뭔가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는데, 이런 주장을 대놓고 회의에서도 했는데 다른 구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게 통과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막 이걸 내가 폐지했다, 뭐 전액 삭감했다,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 관악구청에 확인해봤더니 그냥 소관 부서만 여성가족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걸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홍보가 가능했다는, 그런 것도 참 사실 생각해보면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를 위한 거니까 이 안심길이 모두를 위한 안심귀갓길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최근 사건에서도 꼭 여성만 피해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위해서 좀 치안이 다들 걱정될 때는 이럴 때 이런 예산과 CCTV, 아까도 사각지대 노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갈라치기를 해서 남녀 문제를 거론하는 게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현장 치안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하냐, 위에서야 강화해라 하면 끝이지만 순찰 더 많이 돌고 하려면 이제 인력이 필요한 건데 결국. 근데 보니까 순경 경장 경사 계급이 대규모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현장에 나가실 분이. 지금 뭐 경찰이 무기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를 해서 지금 뭐 24시간 순찰한다 이러는데, 일단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게, 특별 치안 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또 다른 치안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 사건이 났던 서현역을 집중 순찰한다. 그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고글이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닌 게, 지금 최근 한 달간 온라인에 뭐 흉악범죄 예고글 400건이 넘는데 붙잡힌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192명이고요. 20명은 구속이 됐는데 절반 이상은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지역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곳은 지구대랑 파출소인데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실무 담당 순경, 경장, 경사 다 지금 정원보다 부족하고 심지어 순경은 서울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해서 절반, 그러니까 정원이 9,500명인데 4,9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 우리 경위 파출소장이죠. 파출소장 이상 직급은 정원보다 많아요. 그런데 사실 파출소장이 승진을 많이 했나 보네요. 네, 지금은 이제 1년만 있으면 승진 시험을 보고 경위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그 승진 연한이 줄어들어서 이게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인천, 뭐 경기, 경남 여기서 다 1,000명 이상씩 순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을 보면 이렇게 에펠탑 형 구조인데 사실은 이제 피라미드형이나 이제 종형 구조로 가야지 밑에가 탄탄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순찰 활동을 하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늘 나오는 얘기가 현장에서 사건이 터져도 갈 인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지 않은 범죄까지 대비를 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은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장갑차 보여주기식으로 기동대, 특공대 나간다.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기존 업무보다 더 업무 부담이 더 강해지면서 더 뭔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전에 이제 승재현 박사님 나오셔서 그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에 흉악 범죄가 열리는 그 약간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덜컥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연달아서 범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 경찰이 왜 부족한가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정부가 확인을 하고 최소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원이라도 늘려서 순찰이라든지 치안 예방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피해자 오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장갑차 갖다 놓으면 범죄가 막아지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저는 진짜 막 정신이 없을 정도거든요.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근데 과연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경찰 개정 사칭한 걸로 보이는 그 강남역 예곡을 쓴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장 그 너무 집중되다 보면 또 다른 사건에서 구멍이 날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현 기자,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 뉴스 바삭.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니다. 이어 그녀는 나랑 결혼해줘. 앞으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룩탄다이는 통기를 보호하려는 듯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온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는 0입니다. 어쩔 수 없고 성취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는 한나는 자루를 채우고 녹색 게임을 하고 성냥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멤버가 정말 큰 소리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카메라를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시 램비오는 술에 취해 계산할 손가락이 7개 남았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사실 당신의 생일이에요. 잠깐만요. 내가 가서 트로옹도 국수 한 그릇을 요리해 드릴게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엌 전체를 거의 태울 뻔했습니다. 결국 국수인지 죽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끈적끈적한 음식 한 그릇을 요리했다. 룩탄비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포됐다. 울기 시작하지 않았어. 내 생애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음식을 요리해봤습니다. 그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왜 남편을 위해 요리를 처음 해보는 걸까요? 아, 그냥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룩탄다이는 말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국수를 먹으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램비오는
갑자기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옷깃을 잡고 키스했습니다. 룩탄다이는 입술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램비우는 스스로 인수했습니다. 탄 뒤엔 머리 꼭대기에 따은 머리까지 보이네요. 그녀는 똑바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커졌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도망갔다.